2007년 세계가 주목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프라이아 다 루스의 오션클럽 리조트에서 3살의 어린아이가 사라져버린 실종 사건이었죠. 아이의 이름은 매들린 맥켄으로 부모가 아이를 숙소에서 재운 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나간 사이 숙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 자신이 매들린이라고 주장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등장하게 되죠. 인스타그램 아이디 또한 I am 매들린 맥켄이었습니다. 매들린 맥켄 실종 사건은 소설가인 J.K. 롤링, 데이비드 베컴, 오프라 윈프리, 영국의 전 수상인 고든 브라운, 교황 등등 많은 기업인, 유명인들이 언급하며 매들린을 찾을 정도로 화제를 몰고 온 사건으로 그만큼 각종 루머와 목격담, 악의적인 장난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등장한 이 인스타 계정 또한 어그로성의 계정일 거라 여겨졌죠. 하지만 이 계정에 등장한 여성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매들린은 조금 특이한 외모적 특징이 있었죠. 바로 눈이었습니다. 동공의 검은 부분이 아래로 길게 내려와 있는 것 같은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등장한 여성에게도 약간은 흐려졌지만 동일한 눈에 그 자국이 있다는 것이죠. 여성은 어렸을 때는 선명했으나 지금은 약간 흐려졌으며 의사 진찰 결과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자국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된 아동의 어머니 케이트, 아버지 제리와 외모를 비교해보자 그 모습 또한 상당히 닮아 있었죠. 어머니의 금발과 홍채의 색상이 같았으며 특히 아버지인 제리의 외모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들린 맥켄 실종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영국 레스터에 거주하던 제리와 케이트에게는 슬하에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3살의 큰딸 매들린과 1살 배기의 쌍둥이 자매 둘이 있었죠. 2007년 4월 28일 맥켄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포르투갈 프라이아 다 루스의 오션클럽으로 휴가를 가기로 합니다. 이 오션클럽은 가족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로 리조트 내에 수영장이 4개나 있었고 테니스 코트도 여러 개 있었으며 무엇보다 유아를 위한 키즈클럽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낮 동안에 어린아이들을 요트도 태워주며 키즈클럽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주었죠. 또한 밤에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타가소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산층의 휴양지였고 그만큼 가족 단위의 투숙객들이 많은 곳이었죠. 맥켄 가족은 5A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키즈클럽에서 배도 타고 모래사장도 방문하며 놀다 오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테니스도 치며 즐거운 휴가를 보냅니다. 다만 밤에는 아이들을 타가소에 보내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너무 일찍 맡기고 늦게 찾으러 가야 한다며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 거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같이 온 가족들 또한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키즈클럽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저녁까지 돌보고 아이들을 재운 뒤 부모들은 바로 앞에 있는 타파스 식당에서 모여 저녁을 먹는 일상을 보냅니다. 맥켄 가족의 숙소에서 직선 거리로는 50m, 길을 따라 걸으면 90m로 상당히 가까운 식당이어서 아이들을 재우고 저녁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저녁을 먹는 시간 동안 부모들은 베이비 리스닝 서비스를 자신들이 하기로 합니다. 호텔에서는 아이들이 자는 시간 부모가 저녁을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호텔 측에서 순찰을 돌아주거나 카메라로 아이들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베이비 리스닝 서비스라고 하며 호텔 측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았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은 저녁을 먹다가도 20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가 아이들이 잘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왔죠. 이들의 행동은 휴가 내내 대체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3일 휴가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키즈클럽에서 아이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온종일 배를 타고 돌아와 상당히 지친 채로 숙소에 도착했죠. 그렇게 아이들은 빠르게 잠자리에 들었고 오후 8시 30분 아버지인 제리와 어머니인 케이트는 저녁을 먹기 위해 타파스 식당으로 향하죠. 그리고 9시 같이 휴가를 온 부모들이 전부 모입니다. 9시 5분 아버지인 제리가 식탁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처음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이 시간 3명의 아이들은 전부 잘 자고 있었죠. 9시 25분 어머니인 케이트가 아이들을 확인하러 가려고 한 순간 일행인 맷 올드필드가 자신의 숙소에 가는 김에 대신 확인을 해주고 오겠다고 케이트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확인은 매시 하게 되는데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쌍둥이 중 한 명이 뒤척이는 소리만 듣고 다른 소리는 나지 않아 괜찮다 생각하며 숙소를 나오게 되죠. 그리고 10시가 되었을 때 엄마인 케이트가 아이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케이트는 침실에 있는 방을 바라봤을 때 어디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예상보다 밝아 놀라게 되죠. 그리고 문 앞까지 갔을 때 바람이 불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닫혀버린 문을 열자 방에는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바람과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침대에 매들린이 보이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케이트는 바로 타파스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매들린이 없어졌다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아이가 없어졌다는 말에 일대에 소동이 일었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 후 리조트에 숙박하던 투숙객들과 매들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매들린을 찾자 이 소식은 마을에도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도 나서 아이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경찰은 11시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도착하게 됩니다. 메들린 실종 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소속이 다른 두 분류의 경찰로 구분되었는데 처음 출동한 경찰은 GNR이라는 마을의 순찰 때와 비슷한 경찰들이었습니다. GNR의 초동 조치는 엉망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창문이 열려있고 아이가 사라졌음에도 납치의 가능성보단 아이가 혼자 나간 것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으며 리조트 주위나 마을의 도로를 폐쇄하지도 않고 수색견을 동원하여 그저 투숙객들과 마찬가지로 메들린을 찾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투숙객, 마을 사람들, GNR이 동원되어 온 동네를 누비며 메들린을 찾아도 메들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나와 길을 잘못 들어 헤매고 있다면 벌써 발견이 됐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자정쯤 GNR은 형사경찰에게 이 실종 사건을 보고합니다. 형사경찰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수사대로 포르투갈에서 FBI 정도의 위치에 있는 수사팀이었죠. 그러나 형사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숙소 근처 CCTV는 먹통이었고 숙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현장을 훼손시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하는 안전하다고 느낀 리조트에서 3살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은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니었기에 관심이 쏠렸고 실종 24시간 후에는 많은 기자들이 리조트에 모였으며 그렇게 이 사건은 전국, 전 세계에 전파를 타며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목격자 증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종 당일 9시 15분쯤 근처에서 어떤 아이를 안고 가는 남자를 목격했다거나 메들린이 사라진 지 몇 시간 후 메들린과 비슷한 아이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주유소 CCTV에 찍혔다거나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목격담으로 특정된 용의자들은 전부 무고한 사람들이었고 포르투갈 경찰들은 쏟아지는 목격담에 휘둘리며 목격담 또한 선택적으로 걸러듣게 됩니다. 그렇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메들린은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점점 흐르자 포르투갈에서는 영국에서 온 부부의 메들린 실종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 했죠. 실종 5개월 뒤에는 부부까지 용의자로 몰고 가 자백을 하면 과실치사를 인정해 2년만 형을 구형하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어떠한 증거도 부부를 범인으로 볼 수 없었고 부부는 무죄로 판결이 되죠. 그렇게 1년 7개월이 지나고 포르투갈에서는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나 맥켄 부부와 맥켄 부부의 자국인 영국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고 부부 또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며 이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영국의 신문사들이 메들린 맥켄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나왔다며 그 용의자의 사진을 일면에 게재하죠. 그의 이름은 크리스티안이었고 그 당시 성범죄로 수감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고 당시 메들린이 있었던 숙소 근처에 이 남성의 캠퍼밴이 있었으며 메들린이 실종된 다음날 크리스티안은 자신의 승용차 제규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티안의 노트북에서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발견했다는 전 여자친구의 제보와 온라인에서 크리스티안이 다른 소아성애자와 대화 도중 자신이 메들린을 살해했다고 말하며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으며 실종 발생 3년 후 메들린이 실종된 지역에 돌아와 일을 했던 사실까지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 말대로라면 이미 메들린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메들린 실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니었죠. 메들린 실종이 화제되며 메들린을 납치해 가두고 있다는 악의적인 발언들은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했으며 크리스티안이 메들린을 납치했다는 CCTV나 사진 같은 증거, 살해를 했다면 자백에 따른 메들린의 사체의 발견 또는 살해 도구, DNA 정도는 나와야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범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용의자일 뿐이었고 용의자로 특정된 후 수사가 분명히 진행됐음에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2023년 2월 자신이 메들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스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폴란드에 사는 줄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이 메들린인 것 같다고 주장하죠. 일단 외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메들린의 특이한 눈동자 그리고 줄리아가 올린 자신의 눈동자, 확실히 줄리아의 눈동자에도 희미해졌지만 메들린과 같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들린에게는 왼쪽 눈 아래 흐릿한 주근깨가 있었는데 이 주근깨 또한 줄리아에게도 있다는 것이었죠. 또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위치 또한 같았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어렸을 적 기억이 별로 없다고 전합니다. 가장 어렸을 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변이 있는 더운 장소에서 휴일을 보냈고 백색 또는 연한 색상의 아파트 건물이 있었으며 해변에서 아주 작은 거북이를 본 것 같았고 다른 아이들과 그 작은 거북이를 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에서는 가족들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죠. 해변과 하얀 아파트 건물은 마치 메들린이 실종된 오션클럽 리조트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자신의 어렸을 적 사진을 올리죠. 내려오면서 밝아지는 지금보단 확실한 금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들린의 사진과 줄리아의 사진을 비교해본다면 눈, 코, 입,
전체적인 이목구비, 메들린이 조금 성장하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닮아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줄리아는 어렸을 적 사진을 2장 더 업로드합니다. 이 사진들은 메들린과는 좀 달라 보이기도 했으나 2012년 영국 경찰이 메들린이 9살일 때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사진과 비교를 해보니 그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죠. 특히나 귀의 모양이 굉장히 흡사하게 보였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은 입양되었으며 어린 시절 독일 소아성애자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근거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빠의 딸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슬픈 목소리로 자신에게 내가 네 아빠가 아니라면 무엇이 바뀌느냐? 라고 대답했다는 것과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의 사진을 본 적이 없으며 부모에게 출생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줄리아는 이 점들을 토대로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학대한 남성이 메들린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고 이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줄리아는 모든 혼란 끝에 메들린 맥켄 실종 사건을 알게 되고 자신과 메들린의 유사성을 통해 자신이 메들린인 것 같다며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경찰은 성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 없이 줄리아와 메들린 사이에 연결점은 없다고 하죠. 그 이유를 예상해보자면 페이스북에 올라온 줄리아 가족들의 성명서 때문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 글을 요약해보자면 줄리아는 출생증명서, 집에서 가져간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가지고 있고 정신과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며 줄리아의 거짓말과 조작,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중지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간 줄리아는 치료를 거부하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수, 모델이 되고 싶었고 항상 인기를 얻고 싶어 했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현 상황에 절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터뷰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댓글도 달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사진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문의나 의견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의 사무관에게 보내주라고 성명서를 썼죠. 가족들의 성명서를 본다면 줄리아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메들린 사건을 보며 그것에 심취해 기억을 왜곡하거나 전혀 없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짓 기억 증후군 증상을 보인 것이거나 아니면 그저 인기를 끌기 위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들 또한 출생증명서나 줄리아의 어렸을 적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 글만 보고 줄리아의 주장이 마냥 틀리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메들린의 부모인 맥켄 부부와 줄리아의 DNA 대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맥켄 부부의 대변인은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통해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루머와 논란을 겪은 맥켄 부부에게는 지금껏 자신이 메들린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줄리아뿐만이 아니었으며 이 일은 맥켄 부부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줄리아는 자신이 메들린이라는 신체적 증거를 올리며 한순간에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얻었고 경찰들은 자신의 주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DNA 대조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최근 줄리아는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종일 뿐이다 라는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녀의 과거가 조명되었기 때문이죠. 유튜브를 확인한 결과 가족들의 말대로 그녀가 가수를 꿈꾼 건 사실인지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고 인스타에 글을 적기 며칠 전에는 트위터에서 자신의 웹캠을 포르노 자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물을 제공하는 캐나다의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인 폰허브 채널에 인증된 계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즉 이런 점들은 가족들이 말한 가수를 꿈꾸었다, 항상 인기를 끌길 원했다 라는 말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었고 경찰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용해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악질적인 사람이라는 여론이 생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이런 여론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이 메들린 맥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DNA 대조만이라도 해달라며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며 이 일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줄리아가 정말 메들린이라면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일이었지만 현재까지는 줄리아는 메들린이 아니라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과연 줄리아의 주장은 메들린 실종 사건의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로 묻히게 될까요?